두보와 함께 해온 14편의 한시 여행을 이제 하나로 엮어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200이 자유로운 영혼의 시선이었다면 두보는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노래한 시성이라 불립니다. 그의 시는 단순한 감상록이 아니라 격동의 시대상을 비추는 거울이자 고통받는 민중의 목소리였죠. 맞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명문가의 후예 시대의 서막에서는 두보의 출생과 어린 시절 그리고 그가 살았던 당나라 전성기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두보의 시작은 우리가 흔히 아는 고난의 시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네, 두보는 712년 하남성 공의에서 명문가의 후예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냈기에 두보는 부족함 없이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는 당나라 역사에서 어떤 시기였나요? 당시 당나라는 현종 시대의 절정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론 평화롭고 풍요로웠으며 수도 장안은 인구 100만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대도시였죠. 사람들은 축제와 연회를 즐겼고 두보 역시 명문가 자제로서 이 시대를 온몸으로 느끼며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의 술문화는 어땠을까요? 200처럼 호방한 풍요가 가득했나요? 200편에서 보셨듯 당나라의 음주 문화는 풍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술은 단순히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문학과 예술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였죠. 이 시대의 지식인들은 연회와 술자리를 통해 서로 교유하고 우정을 다졌습니다. 두보 역시 젊은 시절에는 200 못지않게 술을 좋아했다고 전해집니다. 네. 하지만 두보의 삶은 200처럼 낭만만으로 채워질 수 없었죠. 당시 당나라의 화려함 속에서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양귀비와 그녀의 친척, 양국충 같은 권신들이 권력을 장악하며 사회적 불안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죠. 두보의 유년기는 당나라의 가장 빛나는 시절이었지만 동시에 그 빛이 서서히 꺼져가는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두보의 시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후 두보가 겪게 될 시대의 비극과 어린 시절의 풍요로운 기억은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그의 시에 깊은 서사를 부여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 어두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거대한 비극이 찾아옵니다. 바로 안록산의 난이죠. 맞습니다. 이 난은 당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비극이었고 두보의 삶 또한 송두리째 바꿔넣습니다. 가족과 헤어지고 반란군에 포로로 잡히는 등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되죠. 오늘 저희가 소개할 시는 바로 이 비극의 한가운데서 쓰인 작품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변치 않은 자연을 보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천여 년 전 한 시인이 폐허가 된 노성에서 봄을 맞이했습니다. 비통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그의 시선은 만국의 슬픔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나는 자연의 생명력을 응시했죠. 오늘의 한시 한 수, 시성 두보의 춘망입니다. 춘망 국파 산하제 성춘 초목심 감시 화천루 한별 조경심 봉화 연삼월 가서 점안금 백도소경단 훈역 불승잠. 봄을 바라보다라는 뜻의 이 시는 시성 두보가 안록산의 난으로 장안이 함락되고 자신은 적에게 억류된 비극적인 상황에서 지어졌습니다. 나라는 파멸했으나 자연은 변함없이 봄을 맞이하는 모습에서 시인은 더욱 깊은 슬픔을 느끼죠. 함께 그 절망 속의 희망을 찾아가 볼까요? 첫 구절은 나라는 부서져도 산과 강은 그대로인데 성에 봄이 오니 풀과 나무만 깊어졌네 입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대자연은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며 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봄은 시인에게 오히려 더 큰 슬픔을 안겨줍니다. 무성하게 자란 풀과 나무는 황폐해진 도성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죠. 이어서 시절을 느끼니 꽃마저 눈물을 뿌리고 이별을 한탄하니 새마저 마음을 놀라게 하네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아도 나라 잃은 서름에 눈물이 흐르고 평화로운 새소리마저 가족과 헤어진 아픔을 상기시키는 듯합니다. 시인의 깊은 고통이 꽃과 새에 투영되어 더욱 저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봉화는 석 달을 이어주고 집에서 온 편지는 만금에 해당하네입니다. 석 달 내내 타오르는 봉화는 끝없는 전쟁의 참상을,
만금과도 같은 한 통의 가족 소식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고향과 가족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보여줍니다. 전쟁의 비극 속에서 가족의 조중함이 얼마나 큰지 역설적으로 드러나죠. 마지막 구절은 흰머리를 긁을수록 더 잘 봐지니 비녀조차 꽂기 어려울 지경이네 입니다. 전쟁의 고통과 근심으로 백발이 되어버린 시인의 모습은 참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변화를 넘어 시인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세월의 무게를 상징하죠. 春望，国破山河在，城春草木深。感时花溅泪，恨别鸟惊心。烽火连三月，家书抵万金。白头搔更短，浑欲不胜簪呐。 재난이나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져야 했던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는 두보의 춘망이 존재할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아픔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시입니다. 여러분에게 봄은 어떤 의미인가요? 절망 속에서 꿋꿋이 피어나는 생명력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큰 포부를 안고 천하를 주유했던 청년 두보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20살 무렵 두보는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납니다. 지금의 장수성과 저장성 같은 강남 지역에서부터 산둥반도와 허베이성 일대까지 그야말로 중국의 동남부와 북부를 아우르는 대장정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 지역들은 문학적으로 종종 옛 춘추 전국시대의 나라인 오, 월, 제, 조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물론 당나라 시대에 이런 나라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계속 사용된 것이죠. 두보는 바로 그 유서 깊은 땅을 직접 밟으며 견문을 넓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최종 목표는 바로 과거시험 합격이었습니다. 735년 자신만만하게 시험에 응시하죠. 하지만 결과는 낙방, 인생 첫 번째 시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방랑이 실패만 안겨준 것은 아니었어요. 중국 문학사에 길이 남을 운명적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시선 200과의 만남입니다. 744년 낙양에서 두보는 이미 당대 최고의 스타였던 200을 만나게 됩니다. 11살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금세 의기투합하여 시와 술로 우정을 나누었죠. 드디어 저의 여행의 첫 주인공이었던 200과 두 번째 주인공 두보가 만나는군요. 그 특별한 만남이 어떤 시로 남았을까요? 두보가 그때 동경하며 바라보았던 당대 명사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린 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시, 음중 팔선가. 술에 취한 8명의 신선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 중 인상 깊은 3명의 자유방방한 모습을 한번 만나보시죠. 지장 기마 사승선, 안화락정 수저면, 장흑 삼배 초성전, 탈모 로정 왕공전, 휘호 락지 여운년, 200두주 시백편, 장안시상 주가면, 천자후라의 불상선, 자칭 신시 주중선. 지장은 말을 타는 것이 꼭 배를 타는 것 같으니 눈앞이 어른거려 우물에 떨어져도 그 속에서 잠이 드네. 장욱은 석잔술의 초서의 명인이 되어 왕공 앞에서 모자를 벗어 맨머리를 드러내고 붓을 휘둘러 종이에 떨구니 구름과 연기 같구나. 200은 한말술의 시를 100편이나 지어내고 장안의 술집에서 그대로 잠이 드네. 황제가 불러도 배에 오르지 않고 스스로 시는 술 속의 신선이옵니다 라고 말한다네. 와, 정말 한 명 한 명 개성이 넘치지 않습니까? 먼저 지장은
하지장으로 당시 궁중도서관의 최고 책임 자격인 비서감이라는 높은 벼슬에 있던 대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술에 취해서 마류에서 비틀거리다 우물에 빠져서도 태평하게 잠이 든다는 묘사는 참으로 격식 없는 풍모를 보여주죠. 정말 대단한데요? 다음 인물은 분놀림이 예사롭지 않네요. 장욱은 어떤 인물인가요? 장욱은 당대 최고의 명필, 특히 자유방방한 서체인 초서의 대가로 초성이라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는 딱 술 삭잔만 마시면 신들린 듯한 글씨를 썼다고 하죠. 심지어 왕공 귀족들 앞에서 격식의 상징인 모자를 던져버리고 맨머리를 드러낸 채 구름과 연기가 피어오르듯 붓을 휘둘렀다는 겁니다. 예술과 술의 황홀한 만남을 보여주는 명장면이에요. 시가 아니라 글씨로도 신선이 될 수 있었군요. 예술가들의 혼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역시 마지막은 이백입니다. 한말술의 시 100편, 황새가 불러도 가지 않는다. 니 정말 독보적인 캐릭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두보는 이 시에서 이백을 향한 깊은 흠모를 숨기지 않습니다. 두 주, 한 말에 술을 마시고도 끊임없이 시를 쏟아내는 천재성, 황제의 부름조차 거절하는 배포. 젊은 두보의 눈에 비친 이백은 그야말로 인간 세상에 내려온 주중선, 술 속의 신선이었을 겁니다. 자신도 저런 경지에 오르고 싶다는 열망과 동경이 느껴져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음중팔성가에는 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양왕 이진, 좌상 이슥지, 최종지, 소진, 초수 등 총 8명의 주중신선들이 나오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3명을 만나봤습니다. 이 시가 청년 두보가 동경했던 그 로망과 자유의 세계 그 자체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이로도 두보 자신의 삶은 이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죠. 이백에게 술이 자유와 영감이었다면 훗날 두보에게 술은 고통을 잇는 위안이나 가난 때문에 마실 수 없는 사치품이 되곤 합니다. 이 시가 그가 동경했지만 온전히 속할 순 없었던 빛나던 세계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였군요. 더 애틋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 두보는 이백과 같은 위대한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큰 꿈을 키웠지만 과거의 실패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앉지 않고 당나라의 심장, 수도 장안으로 향합니다. 네, 오늘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에서는 청년 두보의 꿈과 좌절, 그리고 그가 동경했던 시인들의 낭만적인 음주 문화를 음중팔성가를 통해 만나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두보가 꿈에 그리던 수도 장안에 드디어 입성했는데 과연 그곳에서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좌절을 맛보았을까요? 스포일러를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만날 시 빈교행은 가난한 사김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행은 노래를 뜻하는 시체예요. 병거행, 석호행처럼 두보가 자주 사용한 형식이죠. 제목만 들어도 뭔가 씁쓸한 이야기가 예상되지 않나요? 지난 시간에는 청년 두보의 꿈과 좌절, 그리고 그가 동경했던 시인들의 낭만적인 음주 문화를 음종팔선가를 통해 만나보았죠. 이제 그는 당나라의 심장부, 장안으로 향합니다. 장안. 정말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100만에 가까웠고 동서양의 물산이 모이는 국제도시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뉴욕과 파리, 도쿄를 한데 합친 듯한 규모와 화려함이었습니다. 성 안에 동시와 성시에는 페르시아의 보석, 중앙아시아의 명마, 남중국해의 향신료가 진열돼 있었고 술집에서는 서역에서 들여온 포도주가 귀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 화려한 무대라면 재능 있는 시인 두보에게도 기회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기대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두보는 이미 몇 차례 과거 시험에서 낙방했고 뚜렷한 관직도, 권세 있는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장안은 겉으론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권력과 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냉혹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재능은 뛰어나지만 연줄도 돈도 없는 청년이 서울 강남에서 살아남으려 하는 모습을. 당신은 정말 연줄과 재력이 없으면 문학 재능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들었겠네요. 맞습니다. 더구나 장안의 사교 문화는 잦은 연애와 술자리 중심이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초대받은 자리에서 값비싼 술과 음식을 사거나 돌아갈 때 하인들에게 팁을 주는 것도 일종의 예의였거든요. 가난한 두보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죠. 그리고 이때나 두보의 나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지금으로 치면 한창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야 할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친했던 사람들도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겠네요. 네. 두보는 친구라고 믿었던 이들이 자신이 어려워지자 연락을 끊거나 연애에서 모른 척하는 모습을 자주 겪었습니다. 심지어 기록에 따르면 한 번은 겨운 저녁에 연애에 초대받아 찾아갔는데 그가 입은 옷이 너무 낡아서 하인들이 문 앞에서 막으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잠깐,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안에서는 비파와 피리가 울리고 촛불 아래에 값비싼 술이 오가는데 밖에서는 시성이라고 불릴 시인이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모습.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아, 참 서글픈 장면이네요. 이런 경험이 바로 빈교행으로 이어진 건가요? 맞습니다. 빈교행은 한마디로 가난한 친구를 대하는 세상 인심을 비판한 시입니다. 그럼 원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번수, 작운, 복수, 우, 분분, 경박, 하, 수, 수, 군, 불견, 관포, 빈시, 교, 차도, 금인, 기여, 토. 우리말론 이런 내용이죠. 손을 뒤집으면 구름이 되고 덮으면 비가 되듯 변덕스럽고 가벼운 무리들이야 셀 필요도 없네.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관중과 포수가 가난할 때 나는 우정을. 이런 도리를 오늘날 사람들은 흙처럼 버리네. 첫 구절, 번수, 작운, 복수, 우. 손을 뒤집으면 구름이 되고 덮으면 비가 되듯.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간단히 날씨가 바뀌듯 사람 마음도 하루아침에 변한다는 강렬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 분분, 경박, 하, 수, 수는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가벼운 사람들을 굳이 셀 필요도 없다는 뜻이죠. 여기서 두보의 분노와 체념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그리고 유명한 관포지교가 나오네요.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은 중국 고사 중에서도 손꼽히죠. 네, 그렇습니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관중과 포수관은 가난할 때부터 서로 믿고 도왔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관중은 사업도 실패하고 감옥살이까지 했지만 포수관은 끝까지 그를 믿었어요. 관중이 돈을 많이 가져가도 그는 가난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관중이 도망쳐도 그는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니까 라면서 항상 변호했죠. 훗날 관중이 재상이 된 뒤에도 그 우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두보는 바로 이 고사를 들어 옛사람들은 가난할 때도 우정을 지켰는데 오늘날은 그런 도리를 흙처럼 버린다고 신랄하게 꼬집은 겁니다. 그야말로 장안사의 민낯을 드러낸 시군요. 翻手作云覆手雨，纷纷轻薄何须数。君不见，管报贫时交，此道今人弃如土。 네, 흥미로운 건 이 시가 은근한 파장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읽는 사람 중에는 이거 나한테 하는 말 아니야? 하고 불편해한 이들도 있었죠. 두보는 이렇게 시를 통해 권력자들에게도 경고를 날렸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권세를 부려도 훗날 역사는 너희의 진짜 모습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죠. 그런데 이 시 지금 읽어도 전혀 옛말 같지 않네요. 정말 그래요. 요즘 세상에서도 관포지교 같은 우정은 정말 드물잖아요. 상공하면 몰려들고 어려우면 멀어지는 사람들. 1300년 전 두보가 겪은 일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가난과 좌절 속에서도 붓을 내려놓지 않았던 두보, 그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맞아요. 그는 현실에선 밀려났지만 시 속에선 당당했습니다. 빈교행은 단순히 개인의 서름이 아니라 당시 사회의 풍조를 꿰뚫어본 예리한 사회 비판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안에서의 좌절은 두보를 더욱 깊이 있는 시인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시는 두보의 대표작 중 하나인 병거행입니다. 제목 그대로 전쟁터로 향하는 수레의 노래죠. 흥미 포인트.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시가 쓰인 당나라 현종 시대는 겉으로는 개원성세라 불리는 태평성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두보는 이런 참혹한 전쟁시를 썼을까요? 지난 시간 빈교행이 개인적인 좌절과 사회풍자에 가까웠다면 이 시는 한 단계 나아가 국가폭력과 전쟁의 참상을 정면으로 고발합니다. 이 작품을 통해 두보는 비로소 시성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두보가 장안의 냉혹한 현실에 실망했다고 했는데 그가 본 것은 변해버린 친구의 마음뿐만이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당시 당나라 현종은 대외 팽창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서쪽으로는 토번, 지금의 티베트, 남서쪽으로는 남조, 현재의 윈난성 지방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죠. 그 결과 장안의 거리에는 화려한 비단과 보물만 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로 끌려가는 병사들의 행렬과 그들을 배웅하는 가족들의 눈물이 함께 흘렀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전쟁 영웅을 환호하며 보내는 장면도 있는데 당시 분위기는 전혀 달랐나 보네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 병역은 한번 끌려가면 살아서 돌아오기 힘든 죽음의 길과 같았습니다. 충격적 사실. 정부는 점행이라는 강제 진집 제도를 통해 농사짓던 남자들을 무작위로 뽑아 머나먼 국경으로 보냈습니다. 마치 지금으로 치면 갑작스런 전시 동원령과 같은 것이었죠. 주보는 권력과 부를 쫓는 장안의 귀족들과 바로 그 길거리에서 생이별을 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동시에 목격한 겁니다. 자신의 가난함도 서러운데 나라 전체의 거대한 슬픔까지 본 거네요. 시인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 맞습니다. 두보의 시선은 이제 자신의 불행에서 고통받는 민중 전체로 확대됩니다. 병거행은 바로 그가 길 위에서 목격한 참혹한 징병의 현장을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그려낸 시입니다. 두보는 마치 현대 영화 감독처럼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합니다. 그럼 그 비극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먼저 시의 첫 부분입니다. 차린린 마소소 행인궁전 각제여 야양처자 주상송 진해불견 함양교 견이 돈족 란도국 곡성 직상 간운시오. 우리말로는 이런 뜻입니다. 술에는 덜컹덜컹 말은 히힝히잉 우는데 끌려가는 병사들 허리엔 활과 화살이 매여 있네. 부모와 아내, 자식들이 달려나와 대웅하는데 자욱한 흙먼지에 함양교마저 보이지 않네. 옷을 붙들고 발을 구르며 길을 막고 통곡하니 그 울음소리 하늘에다 구름을 찌를 듯하네. 시작부터 압도적입니다. 차린리는 수레바퀴 구르는 소리, 마소소는 말의 울음소리입니다. 수레바퀴와 말구피 소리, 어떤 설명도 없이 소리만으로 독자를 사건의 가운데로 끌고 들어오죠. 마치 스필버그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노르망디 상륙작전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처럼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네요. 진해불견 함양교라는 구절이 인상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과 수레가 뒤엉켰으면 다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먼지가 일었을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의 절정은 마지막 두 구절이죠. 견이 돈족, 란도국. 옷을 잡아 끌고 발을 동동 구르며 길을 막고 웁니다. 이건 조용한 눈물이 아닙니다. 온 몸으로 하는 절망적인 몸부림이죠.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곡성 직상 가는시오, 하늘을 찔렀다고 표현합니다. 국가가 만들어낸 거대한 비극 앞에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 바로 통곡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네, 이제 시인, 즉 길을 가던 나그네가 병사에게 말을 겁니다. 드라마틱한 전환이죠. 마치 전쟁 영화에서 기자가 병사를 인터뷰하는 장면처럼 두보는 직접 현실의 목소리를 담아냅니다. 그러자 병사의 입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가 터져나옵니다. 도방과자 문행인, 행인 단운 점행빈, 혹종 15 북방하, 편지 40 서잉견, 거시 리증여 과두, 귀례 두백 환수변. 이어서 번역해드리겠습니다. 길 가던 이가 병사에게 묻자 병사는 그저 징집이 너무 잦다고 말하네. 어떤 이는 15의 북쪽 황하를 지키러 갔다가 40이 되면 서쪽 견방에서 둔전을 일구네. 떠날 때 마을 이장이 머리를 싸매 주었는데 백발이 되어 돌아와서도 또다시 국경으로 가네. 병사의 대답은 간단하고도 충격적입니다. 점행빈, 징집이 너무 잦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예로 들죠. 15세의 북쪽으로 끌려가고
40세에는 서쪽으로 보내집니다. 인생의 황금기 25년을 모두 전쟁터에서 보내는 겁니다. 귀래두백 환수변. 젊음을 다 바치고 백발이 되어 고향에 돌아왔는데 또다시 전쟁터로 가야 한다니요. 이건 정말 너무 가혹합니다. 네, 한 인간의 삶이 국가의 폭력 앞에 어떻게 완전히 파괴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구절입니다. 분노의 정점. 그리고 시는 이제 한 병사의 푸념을 넘어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 끔찍한 결과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나아갑니다. 변정유혈 성애수, 무황개변 이미, 군불문, 한가산동 200주, 천천만록 생경기.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경에 흘린 피는 바다를 이뤘는만 황제의 영토의 확장 욕심은 끝이 없네. 그대는 듣지 못했는가? 산동 200개 고을에 수천만 마을이 가시덤불로 뒤덮였는가? 변정유혈 성애수, 무황개변 잉의. 역사적 폭탄 발언. 이 두 구절의 시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국경에서 흘린 피가 바다를 이룰 정도인데 무황, 즉 황제의 영토 확장 욕심은 끝이 없다. 여기서 무황은 장시 황제였던 현종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은 매우 직접적이고 대담한 비판입니다. 목숨을 걸고 쓴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죠. 남사들이 모두 전쟁터로 끌려가니 당나라의 곡창지대였던 산동 지방의 수많은 마을이 황폐해져 가시덤불만 무성해졌다는 겁니다. 경제적 파탄, 나라의 근간인 농업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고발한 것이죠. 200개 시에서 술은 낭만과 풍요의 상징이었는데 이런 참혹한 현실을 노래하는 병거행에서는 술 이야기가 나올 틈이 없겠네요. 전혀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은 술이 취기가 아니라 피냄새와 눈물뿐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에게 유일한 위로는 술 한 잔이었을지 모르지만 두보는 그저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현실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두보에게 시는 더 이상 술과 함께 즐기는 풍류가 아니라 고통을 증언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치열한 무기였던 셈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시는 월야입니다. 이 시는 756년 8월 안사의 난이 한창일 때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두보는 반군에게 붙잡혀 장안에 억류되어 있었고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서북쪽 부주, 지금의 섬서성 부현 지역으로 피난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가족을 갈라놓은 겁니다. 잠깐, 그런데 두보의 가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나요? 시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알아야겠는데요. 좋은 지적이네요. 두보는 30세 때 당시 19세였던 산홍소경, 양이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산홍소경을 농업과 재정을 담당하는 부장관급 관직으로 문벌 가문 출신인 두보 집안과는 문호가 어울리는 혼인이었죠. 두보 부부 사이에는 두 아들, 종문, 종무와 딸 봉아와 최소 한 명의 다른 딸도 더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어린 아들은 천보 14년에 기아로 사망했습니다. 30년간 상부상조하며 살았던 모범적인 부부였는데 전란이 이들을 갈라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월야에서 말하는 소아는 바로 이 어린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군요. 전쟁 참화 속에서 두보는 나라의 운명만 걱정한 게 아니라 밤마다 달을 바라보며 멀리 떨어진 가족을 떠올렸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병거행이 민중 전체의 비극을 담았다면 월야는 두보 자신의 가장 사적인 아픔을 보여줍니다. 오늘 시의 첫 구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금야 부주월, 규중 지독간, 요련 소하녀, 미해 억장한.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오늘 밤 부주의 달을 아내는 규방에서 혼자 바라보고 있겠지. 멀리 있는 어린 자식들은 아직 어려서 장안에 있는 나를 그리워할 줄도 모르겠구나. 네, 첫 구절부터 가슴이 아프죠? 전란 속에서도 시인의 마음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여기서 규중은 여성이 거처하는 안방을 가리키고 미해는 아직 알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뜻입니다. 특히 아직 어려서 장안을 그리워할 줄도 모른다는 구절은 아이들이 너무 어려 아버지를 생각조차 못한다는 사실이 아버지로서 더 가슴 저미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나라가 무너져 가는 와중에도
두보에게는 가족이라는 또 다른 전쟁이 있었군요. 그런데 이 시의 독특한 점은 무엇인가요? 놀라운 점은 두보가 자신의 시점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시를 썼다는 겁니다. 나는 달을 보며 그리워한다가 아니라 아내가 달을 보며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해서 쓴 거죠. 이런 역지사지의 표현법이 시를 더욱 절절하게 만듭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아내에 대한 깊은 연민을 담고 있습니다. 향무 운환습 청휘 옥비한 하시의허황 쌍조 루훈간.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향기로운 안개에 젖은 아내의 구름 같은 머리카락, 차가운 달빛에 드러난 그녀의 옥같이 흰 팔은 얼마나 시릴까. 언제쯤 다시 투명한 휘장을 마주하고 앉아 이 달빛 아래 서로의 눈물 자국을 마릴 수 있을까. 정말 아름답고도 애절하지 않나요? 여기서 운환은 구름 같은 여성의 머리 장식을 의미하고 청휘는 맑고 차가운 달빛을 뜻하죠. 허황은 투명한 휘장이나 창문의 발을 가리킵니다. 두보는 아내를 그저 집을 지키는 아내로 그리지 않습니다. 추위에 떨며 달빛에 홀로 앉아있는 한 여인의 섬세한 모습까지 그려냅니다. 향기로운 안개에 젖은 머리카락, 달빛에 시린 흰 팔, 이런 여성적 아름다움과 고독을 동시에 담아낸 표현이 놀랍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시에서는 술객기가 전혀 나오지 않네요. 이전 시들에서는 두부가 술로 괴로움을 달래곤 했는데 그럴 겁니다. 원랴에서의 위안은 술잔이 아니라 하늘에 떠있는 달빛이었습니다. 달은 여기 장안에 있는 나와 멀리 부주에 있는 가족을 동시에 비추고 있으니까요. 바로 그 달빛이 두보와 가족을 이어주는 유일한 달이었던 겁니다. 술보다 더 순수하고 영원한 위로였던 거죠. 마지막 구절의 쌍조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같은 달빛이 두 사람을 함께 비춘다는 뜻으로 앞에 독한과 대조를 이루며 재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표현합니다. 역시 시성 두보답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시인의 시선은 나라와 가족 두 축을 놓치지 않았군요. 그런데 이 시가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원랴는 중국 문학사에서 대신법이라는 기법의 대표작으로 평가됩니다. 자신의 처지를 직접 서술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상해 표현하는 방법이죠. 이 시는 단순한 그리움의 시를 넘어 가족이라는 작은 세계도 국가라는 큰 세계와 똑같이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한국 독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부모, 배우자, 자식과 떨어져 지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시거든요. 특히 현대의 많은 이별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감동을 주는 영원한 명작입니다. 네, 오늘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에서는 전란 속에서도 가족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았던 두보의 시, 원리아를 만나봤습니다. 민중의 눈물뿐 아니라 한 가정의 눈물까지 함께 기록한 시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해로한 부부의 깊은 사랑과 어린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달빛과 함께 영원히 빛나고 있네요. 오늘은 드디어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에 오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의 끝에서 두보가 마주한 것은 우리가 바라던 행복한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으시는 두보의 일생일대 걸작 중 하나로 꼽히는 자경부 봉선현 영회 500자입니다. 제목 그대로 수도 장안에서 봉선현으로 가며 품은 생각을 500자로 읊은 긴 시죠. 후세 사람들이 긴 제목을 줄여서 영회 500자라고도 부르는 그 시죠. 때는 755년 겨울, 오랜 세월 벼슬을 구하며 장안을 오가던 두보가 겨우 말단관직 하서위를 얻어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는 봉선현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하소이라니 생소한 관직명이네요. 변방의 작은 현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종구품의 말단직이었습니다. 시성이라 불리는 두보에게는 너무나
초라한 벼슬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굶주려 죽을까 두려워서 말입니다.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는 비장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00자에 달하는 긴 생각, 단순한 기쁨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맞습니다. 이 시는 한 개인의 감회를 넘어 당나라가 어째서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날카로운 시대 고발장입니다. 이 시가 쓰인 바로 그 다음 달, 역사를 뒤흔든 안사의 난이 터졌다는 사실이 그 증거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두보가 시성이라 불리는지, 그리고 화려했던 당나라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핵심을 관통하는 불멸의 함 구절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시의 핵심 구절들을 통해 두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랜 세월에 대한 회한과 가장으로서의 절망감입니다. 두릉유포의 노대 의전졸. 두릉 땅에 사는 베옷 입은 이 몸, 늙을수록 뜻은 더욱 어리석어지는구나. 두릉은 한 선제의 능이 있는 곳으로 두보의 조상들이 대대로 벼슬한 명문 지역이었습니다. 포이는 베옷을 입은 선비라는 뜻으로 벼슬하지 못한 평민을 가리키죠. 명문가 출신이지만 아직도 벼슬하지 못한 자신을 자조한 표현입니다. 다음으로 10년의 세월에 대한 회한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그의 거대한 포부를 들여다보죠. 개관 사직이, 차지 상기활.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관뚜껑이 덮여야 내 소임이 끝나는 것. 이 큰 뜻을 항상 펼치고 싶었네. 네.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 다 틀렸으니 포기하겠다고 할 법한 상황이지만 두보의 스케일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내 인생의 소임은 죽어서 관뚜껑이 덮여야만 끝난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 순간까지는 나라를 위한 큰 뜻을 결코 접지 않겠다는 정말 엄청난 의지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두보가 지나던 길 근처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죠. 바로 현종 황제와 양귀비가 벌이던 화천궁의 호화로운 연회 말입니다. 화천궁은 현재 시안근교에 있는 온천 별궁으로 현종과 양귀비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지낸 곳입니다. 그의 시선은 그곳을 향하며 시대의 모순을 날카롭게 꿰뚫었습니다. 바로 이 시의 심장이자 역사의 길이 남을 구정입니다. 주문 주육취, 노유 봉사골. 붉은 대문 안에서는 술과 고기 냄새가 진동하는데 길 위에서는 얼어 죽은 사람의 뼈가 나동구는구나. 이 두 구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주문, 즉 권세자들의 붉은 칠을 한 대문, 안에서는 술과 고기가 썩어 나가는데 바로 그 문 밖 길 위에선 백성들이 굶주려 얼어 죽어간다는 극명한 대비. 이것이 바로 두보가 본 755년 당나라의 민낯이었습니다. 여기서 취는 단순히 냄새가 아니라 썩은 냄새라는 뜻입니다. 너무 많은 술과 고기가 있어서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라는 뜻이죠. 술이 풍류가 아닌 부패의 상징으로, 고기가 나눔이 아닌 탐욕의 상징으로 그려진 순간입니다. 200의 호방한 술노래와는 전혀 다른 고발자로서의 시선이군요. 이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도착했을 두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끔찍한 비극이었습니다. 인문 문호도 유자 기이졸. 문에 들어서니 엉엉 우는 소리 들리는데 어린 아들이 굶주려 이미 죽었네. 호도는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을 뜻합니다. 집안 전체가 울음바다였던 것이죠. 그리고 졸은 보통 죽다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어린 자식의 죽음을 나타내는 참으로 슬픈 글자입니다. 길 위에서 보았던 얼어 죽은 뼈, 동사골은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끝에 얻은 녹봉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들의 목숨값과 다름없었죠. 하지만 두보는 여기서 개인의 슬픔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국년 우려원, 탄식 장례렬. 평생 백성들을 걱정하니 탄식의 창자가 뜨거워지는구나. 여기서 려는 백성을 뜻하는 고전적 표현입니다.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 이 시대 모든 백성의 고통을 끌어안고 창자가 타는 듯한 슬픔과 분노를 토해냅니다. 장례렬, 이 세 글자에는 한 아버지의 절규이자 한 시인의 사명감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순간 그는 진정한 시성이 된 것입니다.
시에는 더 주목할 만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정소분백, 본자 한여출, 붉은 궁정에서 나누어주는 비단은 본래 추위에 떠는 여인들이 짠 것이거늘. 동정은 붉은 궁정, 즉 황궁을 뜻합니다. 한여는 추위에 떠는 여인, 즉 가난한 배 짜는 여인들을 가리키죠. 황실에서 사치품으로 쓰이는 비단이 사실은 춥고 굶주린 여인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고발한 구절입니다. 네, 오늘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에서는 개인의 비극과 시대의 모순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한 두보의 대작, 자경, 부봉선현, 영회 500자를 만나봤습니다. 한 시대를 뒤흔든 명구, 주문, 주육취, 노유, 동사골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뒤에 어떤 아버지의 피눈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가 쓰인 직후 터진 안사의 난으로 당나라는 전국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두보의 예언적 통찰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보여주죠. 결국 안사의 난이 터지면서 두보의 삶은 거대한 비극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끔찍했던 난리를 피해 시인이 아주 잠시 동안 얻었던 귀중한 평화의 시간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아, 드디어 시인에게도 쉴 곳이 생기는군요. 끝없는 고통 속에서 잠시나마 얻은 안식이라니 정말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곳이 바로 그 유명한 성도의 초당인가요? 맞습니다. 759년 겨울, 두보는 사천성 성도에 도착하고 760년 봄에 친구들, 특히 두제를 비롯한 여러 사람의 원조를 얻어 완화계에 그의 문학적 상징과도 같은 공간, 완화 초당을 짓게 됩니다. 당시 사천 절도사였던 옛 친구 엄무의 배려도 큰 힘이 되었죠. 그리고 비로소 가족과 함께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함께 감상할 시 강촌은 바로 그 평화와 안온함이 가득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 네, 제목부터 강마을이라는 뜻의 강촌이라니 정겹고 평화로운 풍경이 그려지네요. 그런데 잠깐,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겠지만 과연 두보는 이 시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할까요? 지금까지의 비극적인 모습과는 사뭇 다른 따뜻한 모습일 것 같은데요. 정말 예리한 관찰이십니다. 그럼 두보가 노래한 강마을의 소박한 행복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촌, 청강 일곡 포촌류, 맑은 강 한 굽이 마을을 안고 흐르고 장하 강촌 사사유, 긴긴 여름 강마을은 일마다 그윽하구나. 자거 자래 당상연, 스스로 오고 가는 것은 대청이 제비오, 상친상근 수중구, 서로 친하고 가까운 것은 물위 갈매기로다. 노처 화지 위기국, 늙은 아내는 종이에 줄 그어 바둑판을 만들고 치자 고침 작조구, 어린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 낚싯바늘을 만드네. 다병소수 유약물, 병 많은 몸에 필요한 것은 오직 약뿐이니. 미구 차외 갱하구, 이 하찮은 몸 이 밖에 또 무엇을 바라리요. 아, 정말 그림처럼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시를 듣고만 있어도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특별한 사건 없이 그저 잔잔한 일상을 묘사했을 뿐인데 어쩜 이렇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두보 시의 힘입니다. 특히 첫 두 구절을 보면 맑은 강이 마을을 안고 흐른다는 표현에서 안을 포자가 참 절묘합니다. 마치 자연이 그동안 고생한 시인과 그의 가족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듯한 느낌을 주죠. 그러네요. 그저 마을 옆으로 흐른다가 아니라 안고 흐른다고 표현함으로써 마을이 자연의 보호 속에 있는 듯한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일마다 그윽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그윽할 유자는 단순히 조용하다는 뜻을 넘어 깊고 아늑하여 속세와 떨어진 듯한 느낌을 줍니다. 긴 여름날 강마을의 모든 일상,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하나하나가 다 평화롭고 정겹다는 뜻이죠. 세상의 소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제비와 갈매기가 등장합니다. 대청이를 제멋대로 드나드는 제비, 몰 위에서 서로 다정하게 논이는 갈매기.
이 동물들의 모습이 참 자유로워 보여요. 혹시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여기서 제비와 갈매기는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닙니다. 안사해 난 이후 두보가 겪었던 인간 세상은 서로를 의심하고 해치는 배신과 폭력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강마을의 자연 속에서는 제비도 갈매기도 인간을 경계하지 않고 자유롭게 어울려 살아갑니다. 이는 시인이 그토록 갈망했던 신뢰와 조화가 있는 세계의 모습이죠. 시선이 자연에서 집 안으로 옮겨오면서 시의 따뜻함이 절정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늙은 아내는 종이에 바둑판을 그리고 어린 아들은 바늘로 낚싯바늘을 만들고 정말 소박하지만 더없이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린 아들을 뜻하는 치자는 아주 어린 아이, 유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어린 아들이 고사리 손으로 바늘을 두드리는 모습을 상상하면 더욱 사랑스럽죠. 제대로 된 바둑판 하나, 낚싯바늘 하나 살 수 없는 가난한 형편이지만 가족들은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가는 가족의 사랑이 응축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두 구절에서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오네요. 병 많은 몸에는 오직 약만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이 밖에 더 바랄 게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보가 자신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만은 다 병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시인은 이미 몸이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가진 것들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현합니다. 스스로를 하찮은 몸이란 뜻의 미구라고 칭하면서도 이 밖에 또 무엇을 바라리오? 라고 외치는 것은 완벽한 자족감의 표현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만이 지금 가진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죠. 그런데 선생님, 오늘 시에는 술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네요. 예리하시네요. 맞습니다. 이 시에는 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편에서 보았던 호방한 술자리와는 다른 두보의 삶에 녹아있는 술의 의미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두보에게 술, 특히 이 평화로운 시기의 술은 거나한 취응이 아니라 소박한 행복의 일부였습니다. 아내가 그려준 바둑판을 앞에 두고 이웃 늙은이와 마주 앉아 술 한 잔 기울이는 것. 그것이 두보가 생각한 완벽한 행복의 그림이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화려한 술상이 아니라 직접 만든 소박한 안주에 이웃과 정겹게 나누는 막걸리 한 사발 같은 느낌이군요. 강촌에 묘사된 평화로운 일상에 그렇게 곁들이는 술 한 잔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였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요란하지는 않지만 삶의 고단함을 씻어주고 소박한 일상에 작은 즐거움을 더해주는 술. 그것이 바로 두보의 초당 시절을 함께한 술의 의미였을 겁니다. 전쟁과 유랑의 고통 속에서 잠시 얻은 평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족과 자연과 더불어 누리는 소박한 행복. 오늘 강촌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웃는 시인 두보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보의 삶은 끊임없는 유랑과 질병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은 그에게 잠시 주어진 선물과도 같았죠. 실제로 두보는 765년에 어무가 갑자기 죽게 되면서 다시 유랑길에 오르게 됩니다. 지난 7화에서 두보가 송도에 초당을 짓고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강추온이라는 시를 통해 만나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드디어 두보가 웃는 것 같다며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끝없는 전란과 유랑 속에서 시인에게 완화계의 초당은 정말 소중한 안식처였죠. 가족과 함께 자연의 품에 안겨 소박한 행복을 누렸던 그 시간은 두보의 시에서도 따뜻한 서정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평화로운 곳에 머물러도 그의 마음은 늘 어지러운 나라와 고통받는 백성을 향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시도 바로 그런 시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함께 감상할 시는 도보가 성도에 머물던 761년 봄에 지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이자 많은 한국인들에게도 사랑받는 명시 춘야희유, 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입니다. 아, 춘야이유.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네요. 기쁜 비라니. 시인이 얼마나 이 비를 반갑게 맞이했는지 느껴집니다. 당시 가뭄이라도 들었던 걸까요? 정확합니다. 당시 성도 지역은 겨울 내 가뭄이 들어 농부들의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비가 내렸으니 시인의 기쁨이 오죽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가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비가 와서 기쁘다는 개인적인 감정에 머물지 않고 그 비가 만물에 그리고 백성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깊이 통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시인에게 비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군요. 그럼 그 기쁨과 희망의 밤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두보는 이 밤의 비를 어떻게 노래했을까요? 네, 두보가 노래한 봄밤의 기쁜 비, 춘야희유입니다. 춘야희유. 호우 지시절, 좋은 비는 시절을 알아. 당춘 내 발생, 봄이 되니 내려주네. 수풍 잠입야, 바람 따라 몰래 밤에 들어와. 윤물 새무성, 소리 없이 조용히 만물을 적시네. 야경 운구흑, 들길은 구름과 함께 온통 어둡고 강선 화동명, 강미에 뜬 배의 불빛만 홀로 밝구나. 효간 홍습처, 새벽녘 붉게 젖은 곳을 보면 화중 금관성, 금관성의 꽃들이 묵어우리라.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의 풍경을 이렇게 섬세하고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다니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첫 구절부터가 예사롭지 않아요. 좋은 비는 시절을 안다니 마치 비에게 인격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네요. 바로 그 점이 이 시의 백미입니다. 알지자를 써서 비를 인형화함으로써 이 비가 얼마나 때맞춰 내린 고마운 존재인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절을 알고 스스로 찾아온 비. 그래서 그냥 비가 아니라 좋은 비, 호우인 것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바람 따라 몰래 밤에 들어와 소리 없이 만물을 적신다는 구절도 인상적입니다. 왜 굳이 요란하지 않게 밤에 몰래 와서 조용히 내리는 모습을 강조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몰래 잠자와 가늘 새자, 소리 없는 무자를 통해 시인은 비의 겸손하고 이로운 성품을 그려냅니다.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이 잠든 밤에 조용히 찾아와서 모든 생명을 적셔주는 모습. 이는 백성을 위해 묵묵히 선정을 베푸는 이상적인 위정자나 성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 그렇군요. 비의 모습에 성인의 덕목을 투영한 것이군요. 시선에 정말 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어두운 밤 풍경이 그려지네요. 들길은 구름과 함께 온통 어둡고 강 위에 뜬 배의 불빛만 홀로 밝구나. 이 장면이 마치 살아있는 듯 눈앞에 그려지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두 구절은 한 폭의 수묵화와 같습니다. 비구름이 낮게 깔려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는데 그 속에서 강 위에 뜬 배의 등불 하나만 깜빡이고 있는 것이죠. 이 어두움은 비가 흠뻑 내리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홀로 밝은 불빛과 강렬한 대비를 이룹니다. 이 작은 불빛 덕분에 밤의 풍경은 그저 어둡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 숨쉬는 따뜻한 공간으로 느껴집니다. 듣고 보니 정말 한 폭의 수묵화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선이 미래, 즉 다음 날 아침으로 향하네요. 새벽녘 붉게 젖은 곳을 보면 금관성의 꽃들이 묵어오리. 희망과 설렘이 가득한 마무리입니다. 맞습니다. 밤새 조용히 내린 비가 만들어낼 눈부신 결과를 상상하는 장면이죠. 붉게 젖은 곳, 홍습결한 비를 흠뻑 머금은 붉은 꽃들을 의미합니다. 무거울 중자는 꽃들이 빗물을 가득 머금어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풍성하게 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금관성은 비단 관리가 있던 도시라는 뜻으로 성도의 별칭입니다. 즉, 이 기쁜 비 덕분에 내일 아침이면 온 성도에 꽃이 만발할 것이라는 희망의 노래인 셈이죠. 그런데 선생님, 이 시에도 술은 직접 등장하지 않는데요.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이라는 저희의 여정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사실 이 시는 두보에게 술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200에게 술은 현실을 벗어나는 날개이자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었다면 두보에게 술의 근원은 바로 현실에 있었습니다. 즉, 백성들의 삶이 평안하고 풍요로워지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자 술을 마실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 기쁜 비가 곧 풍년의 약속이고 풍년은 백성들의 배고픔을 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술을 빚을 곡식이 생긴다는 의미도 되겠군요. 두보다운 따뜻한 시선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비는 땅을 적시는 술이자 미래의 술을 약속하는 희망입니다. 두보는 이 비가 내리는 밤, 온 세상의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며 벅찬 기쁨에 젖어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조용히 술 한 잔을 기울이며 이 비를 내려준 하늘에, 그리고 내일 아침 활짝 피어날 꽃들과 풍요로워질 세상을 위해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시인의 기쁨이 곧 세상의 기쁨이었군요. 개인의 평안 속에서도 늘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했던 시성 두보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도에서의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시인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닥쳐오게 됩니다. 네, 이토록 섬세한 감성으로 봄비를 노래했던 시인에게 또 어떤 시련이 닥친다는 말인가요? 지난번에 예고해 주셨듯이 그 평화의 상징이었던 초당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셨죠?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요. 이토록 따뜻한 시선을 가졌던 시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맞습니다. 오늘 함께 감상할 시는 760년 가을에 지어진 작품입니다. 거센 가을바람이 그의 초당 지붕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탄생한 불후의 명작 모옥 위추풍 소파가 띨집이 가을바람에 부서진 노래입니다. 아, 제목부터가 정말 처절하네요. 노래에 가짜가 붙었지만 전혀 즐거운 노래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소중한 보금자리가 파괴되는 순간 시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시는 단순한 탄식이나 절망의 기록이 아닙니다. 자신의 집이 부서지는 개인적 불행이 한가운데서 온 세상에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껴안는 위대한 휴머니즘으로 승화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두보가 왜 시성이라 불리는지 그 이유를 이 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개인의 비극을 넘어 인류애로 나아갔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그 비극과 승화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두보는 거센 가을바람 앞에서 무엇을 노래했을까요? 네, 두보의 위대한 정신이 담긴 노래 모옥 위추풍 소파가입니다. 이 시는 제목에 노래 가짜가 붙은 만큼 호흡이 긴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의 극적인 흐름과 핵심적인 메시지를 온전히 느끼실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구절들을 중심으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옥 위추풍 소파가 8월 추고 풍노호 8월 하늘 높고 가을바람 노하요 부니 권하 옥상 삼중모 내 집 위 세겹 띠풀을 걷어가네. 모비 도강 쇠강교 띠풀은 강 건너 강가에 흩뿌려지니 고사 과견 장림초 높은 것은 긴 숲을 가지 끝에 걸리고 하자 표전 침당요 낮은 것은 굴러 연못 속에 잠기네. 남촌 군동 기아로 무력 남촌의 아이들 내 늙고 힘없는 것을 업신여겨 인능 대면 위 도적 차마 내 앞에서 도둑질을 하는구나. 공연 포모 입주꺼 대놓고 띠풀 안고 데스프로 들어가니 순초 구조 호 부득
입술 타고 입 말라 소리쳐도 소용없네. 귀래 의장 자탄식. 돌아와 지팡이에 기댄 채 홀로 탄식하네. 와,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부만 들었는데도 실화기보다는 한 편의 처절한 다큐멘터리를 본 것 같습니다. 바람에 지붕이 뜯겨나가고 동네 아이들에게 띠풀을 뺏기고 그 절망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이 시의 전반부는 철저한 리얼리즘에 기반한 묘사입니다. 특히 남촌의 아이들이 늙고 힘없는 자신의 눈앞에서 띠풀을 훔쳐가는 장면은 개인적인 비참함을 넘어서 전란으로 인해 인심마저 각박해진 시대의 슬픔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을 꾸짖지도 못하고 그저 입술만 타들어가는 시인의 모습에서 깊은 무력감이 느껴지죠. 그러게요. 그리고 지붕이 뚫린 채로 비까지 내리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군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희망의 노래가 터져나오네요. 어찌하면 1000만 칸 넓은 집을 얻어 내 집만 부서져 얼어 죽는다 해도 만족하리라. 정말 전율이 느껴집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모든 것이 최악인 상황,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시인의 시선은 자신을 넘어 자신과 같이 비바람에 떨고 있을 세상의 모든 가난한 이들을 향합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외침이 바로 이 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것이 시성, 즉 두보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인류 전체의 고통으로 확장하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모두를 구원하고 싶다는 이 위대한 마음.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토록 처절한 상황 속에서 술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몸을 녹이거나 시름을 잊기 위해 술 한 잔이 간절했을 법도 한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시는 술의 부재를 통해 역설적으로 두보의 정신세계를 보여줍니다. 이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 200이었다면 아마 이런들 어떠하리 하며 남은 술이라도 마시며 현실을 초월하려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보에게는 이 문제는 술 한 잔으로 위로받거나 잊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 개인의 위안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너무나 거대한 슬픔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술의 취기가 아니라 1000만 칸 넓은 집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개인의 시름을 달래줄 술 한 잔의 온기보다 천하의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릴 안식이라는 더 큰 꿈에 취해 있었던 것이죠. 이 시에서 술이 언급되지 않는 것은 그의 고통과 연민이 술로 달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자신의 집이 부서진 잿더미 위에서 인류애라는 가장 위대한 집을 지어올린 시인이었군요. 시성 두보의 진면목을 본 것 같습니다. 모옥 위추풍 소파가 8월 하늘 높고 가을바람 노하여 부니 내 집이 세겹 띠풀을 걷어가네. 띠풀은 강 건너 강가에 흩뿌려지니 높은 것은 긴 숲을 가지 끝에 걸리고 낮은 것은 굴러 연못 속에 잠기네. 남촌의 아이들 내 늙고 힘없음을 없인 여겨 차마 내 앞에서 도둑질을 하는구나. 대놓고 띠풀 안고 대숲으로 들어가니 입술 타고 입 말라 소리쳐도 소용없네. 돌아와 지팡이에 기댄 채 홀로 탄식하네. 어찌하면 1000만 칸 넓은 집을 얻어 천하의 가난한 선비들 모두 비바람 막아주고 환히 웃게 할까?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산처럼 편안하게. 어느 때 눈앞에 우뚝 솟은 이 집을 보게 될까? 내 집만 부서져 얼어 죽는다 해도 만족하리라. 성도에서의 생활을 정리한 두보는 다시 기나긴 유랑길에 오릅니다. 그의 나이도 어느덧 50을 훌쩍 넘겨 인생의 만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56, 온몸은 병들고 마음은 더욱 깊은 우수에 잠겨 있었습니다. 평생 떠돌았던 시인에게 또다시 찾아온 유랑길이네요. 그런데 이번엔 왠지 더 처연하게 느껴집니다. 나이도 들고 몸도 아픈 상황에서 말이죠. 맞습니다. 오늘 함께 감상할 시는 바로 그 시절 767년 가을 중양절에 쓰인 작품입니다. 삼엽지역의 귀주에서 높은 대에 홀로 올라 지은 그의 대표작 등고, 높은 곳에 오르다입니다. 이 시는 후대 문인들로부터 고금 제일의 율시라는 극찬을 받는 불후의 명작입니다.
와, 고금 제일의 율시라니. 그만큼 완벽한 시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제목이 등고라고 하니 중양절에 높은 곳에 올라 즐기는 세시풍속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중양절은 원래 국화주를 마시며 높은 곳에 올라 가을 경치를 즐기고 장수를 기원하는 명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보에게 이날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남들은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있을 때 그는 홀로 병든 몸을 이끌고 높은 데에 올라 평생의 고뇌를 응축시킨 최고의 걸작을 남겼습니다. 남들은 축제에 시인에게는 더 깊은 고독이었군요. 그럼 그 외로운 높은 곳에서 두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시 역사상 가장 완벽하다고 평가받는 두보의 등고입니다. 등고, 풍급 천고 원소에. 바람은 급하고 하늘은 높은데 원숭이 울음소리 애처롭고 저청 사백 조비회. 물가는 맑고 설에는 하얀데 새들이 빙빙 날아도네. 무변 낙목 소소하. 끝없는 낙엽이 소소히 떨어지고 부진 장강 곤곤래. 담없는 장강이 콸콸 흘러오네. 만리 비추 상작객. 만리 떨어진 곳에서 가을을 슬퍼하며 늘 나그네로 지내고 백년 다병 독등대. 백년 세월 많은 병으로 홀로 높은 데에 오르네. 갓난 고한 번상빈. 갓난과 고한으로 서리같이 센 머리카락 더욱 많아지고 요도신정 탁주배. 쓸쓸히 늙어 새로이 탁주잔마저 그만두었네.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명구네요. 듣고만 있어도 그 쓸쓸하고 장엄한 풍경이 눈에 선합니다. 바람은 극하고 하늘은 높은데로 시작해서 탁주잔마저 그만두었네로 끝나는 이 완벽한 대조와 흐름이 정말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가 고금 제일의 율시라고 불리우는 이유를 이제 아실 것입니다. 먼저 전반부 내구를 보면 시인이 높은 대 위에서 내려다본 광활한 자연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급한 바람과 높은 하늘, 맑은 물가와 하얀 모래, 그리고 끝없이 떨어지는 낙엽과 담없이 흐르는 장강. 이 모든 자연의 이미지들이 시인의 내면 상황과 절묘하게 조응하고 있습니다. 자연 묘사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시인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군요. 특히 소소히 떨어지는 낙엽과 콸콸 흐르는 장강의 대조가 인상적입니다. 하나는 쓰러져가는 것들의 안타까움이고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무정함 같은. 정확한 감상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내구에서는 이런 자연 앞에선 시인 자신의 처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말리 떨어진 곳에서 가을을 슬퍼하며 라는 구절에서 말리는 단순히 거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향으로부터, 평안한 삶으로부터, 젊음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거리감을 담고 있습니다. 만리 비추. 정말 함축적인 표현이네요. 그리고 백년다병이라는 표현도 강렬합니다. 백년은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백년은 인간의 한평생을 뜻하는 말입니다. 평생에 걸친 많은 병고로 홀로 높은 데에 올랐다는 것이죠. 여기서 병은 단순한 육체적 질병만이 아닙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의 병, 백성을 아파하는 정신의 병까지 포함하는 깊은 의미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시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마지막 구절인 것 같아요. 요도신정 탁주배. 쓸쓸히 늙어 새로이 탁주잔마저 그만두었네. 술을 좋아했던 두보가 술잔까지 놓았다는 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해온 두보의 여정에서 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때로는 시름을 달래는 위안이었고 때로는 호방함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술잔마저 놓았다는 것은 더 이상 위로받을 곳조차 없다는 절대적 고독을 의미합니다. 신정, 새로이 금연두었다는 표현이 더욱 애절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것이군요. 예전에는 술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정말 막막한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시인이 창조해낸 것은 원망이나 저주가 아니라 이토록 완벽하고 아름다운 시였다는 점입니다. 요도라는 말은 쓸쓸히 늙어감을 뜻하는데 이 한 단어에 평생의 부침과 고난이 모두 압축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개인적인 절망을 이토록 보편적이고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키다니 이것이 바로 시성의 힘이군요. 그런데 이 시의 구조적 완벽함도 대단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시는 율시의 모든 경륜을 완벽하게 갖춘 동시에 내용면에서도 절창입니다. 첫째 여는 원경의 자연 묘사, 둘째 여는 세밀한 근경의 묘사, 셋째 여는 시공간을 확대한 감정의 토로, 마지막 여는 현재의 구체적 상황으로 귀결되는 완벽한 구성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든 구가 대구를 이루면서도 전혀 억지스럽지 않다는 점입니다. 형식과 내용이 이렇게 완벽하게 어우러진 작품은 정말 드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가 쓰인 시기와 장소도 의미가 크지 않나요? 삼협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합니다. 삼협은 장강 상류의 험준한 협곡지대로 예로부터 유배지나 변방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두보가 이곳에 머물게 된 것은 순전히 생계 때문이었습니다. 화려했던 당나라의 수도 장안으로부터는 수천리나 떨어진 곳에서 병든 몸으로 홀로 중양절을 맞은 것이죠. 그 상황을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런 절망적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원망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좋은 관찰입니다. 이 시에는 격정한 분노나 원망이 없습니다. 대신 깊은 성찰과 체념, 그리고 삶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갓난고한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시인은 자신의 고난을 개인적 불운이 아니라 시대적 아픔과 연결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보의 위대함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아픔을 시대와 함께 아파하는 거군요. 등고 바람은 급하고 하늘은 높은데 원숭이 울음소리 애처롭고 물가는 맑고 모래는 하얀데 새들이 빙빙 날아도네. 끝없는 낙엽이 소소히 떨어지고 다음 없는 장강이 콸콸 흘러오네. 난리 떨어진 곳에서 가을을 슬퍼하며 늘 나그네로 지내고 백년 세월 많은 병으로 홀로 높은 데에 오르네. 갓난과 고한으로 서리같이 센 머리카락 더욱 많아지고 쓸쓸히 늙어 새로이 탁주잔마저 그만두었네. 그런데 이렇게 술잔까지 놓은 시인에게 앞으로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두보의 마지막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주에서 2년여를 보낸 후 그는 다시 배를 타고 장강을 떠내려 갑니다. 그 마지막 여행길에서 탄생한 또 다른 명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절망의 끝에서도 다시 일어선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주를 떠난 그는 배를 타고 장강을 따라 내려가며 마지막 유랑을 계속합니다. 그의 나이 57. 오늘 우리가 만날 시는 바로 그 길 위에서 탄생했습니다. 술잔마저 놓을 정도로 절망했던 시인이 다시 길을 떠났군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이번에는 어디로 향했나요? 바로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인 동정호의 남쪽에 우뚝 솟은 악양루입니다. 여러분도 버킷리스트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시죠? 두보에게는 젊은 시절부터 그 명성을 익히 들어왔던 곳이 바로 이 악양루였습니다. 평생을 떠돌던 노년의 시인이 마침내 그토록 와보고 싶었던 악양루에 올라 거대한 자연 앞에서 자신의 삶과 나라의 현실을 노래한 시가 바로 오늘의 주제, 등악양루, 악양루에 오르다입니다. 아, 악양루. 이백의 시에서도 등장했던 그 유명한 누각이군요. 평생의 소원이었던 곳에 드디어 올랐으니 시인의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시에서는 조금이나마 희망을 노래했을까요? 글쎄요. 두보의 시는 언제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죠. 하지만 그 솔직함이야말로 두보가 13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랑받는 이유가 아닐까요? 광활하고 아름다운 풍경과 그 앞에선 병든 나그네의 처지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개인의 슬픔을 넘어 시대의 아픔까지 담아내는 웅장한 비장미를 보여줍니다. 이백이 동정호를 보며 신선의 세계를 꿈꿨다면 두보는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을지 함께 감상해 보시죠. 그렇군요. 같은 장소, 다른 시선이겠군요. 시인의 눈으로 본 세상이 얼마나 다를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성 두보가 만난 동정호의 풍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보 만년의 걸작, 등 악양루. 성문 동전수. 옛날에 동정호의 명성을 듣기만 했는데 금상 악양루. 오늘에야 비로소 악양루에 오르네. 오초 동남탁. 오나라와 초나라는 동남쪽으로 찢겨 있고 건곤 이랴부. 하늘과 땅은 밤낮으로 물 위에 떠 있구나. 친붕 무일자. 친한 친구에게선 한 글자 소식도 없는데 노병 유고주. 늙고 병든 몸엔 외로운 배 한 짝뿐이네. 육마 관산북. 관산 북쪽에는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는데 빙헌 채사기우. 난간에 기대니 눈물과 콧물이 흐르네. 와, 정말 이 시를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은 저뿐만 아니겠죠.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처음 두 구절에서는 평생의 수건을 이룬 감격이 느껴지는가 싶더니 곧바로 시야가 우주적으로 확장되면서 마지막에는 지극한 개인의 슬픔으로 마무리되는군요. 이 기막힌 흐름에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시의 백미는 바로 그 거대한 공간감과 시간의 흐름, 그리고 그 안에서 느끼는 개인의 비애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점입니다. 첫 두 구절, 성문 동정수, 금상 악양루는 석, 즉 옛날과 금, 즉 오늘이라는 시간적 대비를 통해 시인이 이곳에 오르기까지 겪었던 기나긴 세월과 감회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오랫동안 꿈꿔온 일을 이루었을 때 그 벅찬 기분을 아시죠? 그러네요. 듣기만 했던 곳을 드디어 오른 그 감격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의 스케일이 정말 압도적입니다. 5초 동남탁, 건곤 이랴부. 한자도 어렵고 뜻도 쉽게 와닿지는 않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대목이야말로 이 시가 명작인 이유를 보여주는 핵심이거든요. 5초는 옛 춘추전국 시대의 오나라와 초나라를 뜻합니다. 동정호가 거대해서 마치 이 두 나라의 땅을 동남쪽으로 탁, 즉 찢어서 갈라놓은 것 같다는 뜻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호수가 땅을 찢을 만큼 거대하다니. 더 놀라운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건고는 하늘과 땅, 즉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거대한 세상이 밤낮으로 호수 위에 둥실 떠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한 겁니다. 온 우주가 동정호라는 거울 위에 떠 있는 듯한 장대한 풍경, 상상이 되시나요? 설명을 들으니 그림이 그려지네요. 땅을 찢고 온 우주를 띄울 만큼 거대한 동정호의 모습이라니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요. 이런 장대한 풍경 앞에 서면 인간은 한없이 작게 느껴질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을 노린 것입니다. 두보의 천재성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광활한 자연을 묘사한 뒤 시선은 다시 시인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친붕 무일자, 노병 유고주. 친한 친구에게서는 일자, 단 한 글자의 소식도 없다는 것은 전란 속에서 모든 인연이 끊어진 시인의 절대적 고독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SNS도 전화도 없던 시대에 친구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그 막막함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그에게 남은 것은 늙고 병든 몸과 외로운 배 한 쪽뿐이라는 것이죠.
광활한 우주와 외로운 배 한 척의 대비, 너무나 처절합니다. 이 극명한 대조가 시를 더욱 애절하게 만드는군요. 200이었다면 이런 순경 앞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호방한 노래를 불렀을 텐데 두보는 자신의 가장 비참한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시의 마지막은 개인의 슬픔을 넘어 국가에 대한 걱정으로 다시 한번 확장됩니다. 육마 관산북에서 육마는 전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머나먼 북쪽 관산 땅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소식을 떠올리는 것이죠. 개인의 고통도 큰데 나라 전체가 여전히 전쟁의 상처를 앓고 있다는 현실까지.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이 마지막 구절 빙언 채사류에서 터져 나옵니다. 난간의 기대니 채사, 즉 눈물과 콧물이 하염없이 흐른다는 뜻입니다. 채사. 그냥 눈물이 아니라 콧물까지 흘리는 모습이라니 정말 어른이 철없이 우는 것 같아서 더욱 절절하네요. 꾸밈없는 정말 서럽고 정직한 슬픔이네요.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나라를 걱정하며 서럽게 우는 늙은 시인의 모습이 그려져서 가슴이 아픕니다. 맞습니다. 이 시에는 술 한 잔이 주는 위로조차 없습니다. 거대한 자연과 역사의 흐름 앞에서 자신의 고독과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흘리는 뜨거운 눈물만이 있을 뿐입니다. 1300년 전 한 시인의 눈물이 오늘날 우리 마음까지 적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시성 두보가 악양루에서 보여준 위대함입니다. 평생의 소원이던 악양루에 올라서도 결국은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며 눈물 흘리는 시인.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시였군요. 오늘 등 악양루를 통해 두보의 더욱 깊어진 고뇌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시를 우리말로 낭송해 볼까요? 네, 좋죠. 등 악양루. 옛날에 동정호의 명성을 듣기만 했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악양루에 오르네. 오나라와 초나라는 동남쪽으로 찢겨 있고 하늘과 땅은 밤낮으로 물 위에 떠 있는구나. 친한 친구에게선 한 글자 소식도 없고 늙고 병든 몸엔 외로운 배 한 척뿐이네. 관산북에는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는데 난간에 기대니 눈물과 콧물이 흐르네.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슬픈 시를 쓰면서도 두보는 왜 계속 시를 썼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아마도 시를 통해서만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고 후세에 이 시대의 아픔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1300년 전 두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도 그가 끝까지 시를 쓰지 않았다면 불가능했겠죠. 그의 마지막 여정은 이제 정말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악양을 떠나 강을 따라 내려가는 배 위에서 그는 또 어떤 시를 남겼을까요? 악양루에서 그 큰 슬픔을 뒤로하고 또다시 길을 떠났군요. 이제는 정말 정착할 때도 되었을 텐데 그의 유랑은 정말 끝이 없네요. 이번 여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번 여정의 배경은 화려한 누각이 아닌 강물 위를 밤새도록 흘러가는 외로운 배 한 척입니다. 악양로에서 터져나왔던 감정들이 거대한 울음이었다면 오늘 만날 시는 그 울음 뒤에 찾아온 깊고 고요한 독백에 가깝습니다. 칠언율시의 최고봉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시는 한 나그네가 겪을 수 있는 고독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여야서회, 여행하는 밤에 마음을 적다입니다. 여행하는 밤에 쓰는 마음이라. 제목부터 벌써 쓸쓸함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악양로에서처럼 거대한 풍경이 등장할까요? 아니면 시인의 내면에 더 집중하게 될까요? 바로 그 점이 이 시의 매력입니다. 우주적인 풍경 묘사와 지극히 개인적인 내면 고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죠. 특히 3, 4구의 풍경 묘사는 후세 문인들로부터 천고의 압권이라는 찬사를 받습니다. 한자 한자,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힘을 느끼며 감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혹시 이 시가 언제 쓰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두보가 54세가 되던 766년
악양루를 떠나 사천성 쪽으로 향하던 중에 쓴 작품입니다. 이백이 달을 보며 호방하게 술을 노래했다면 두보는 달빛 아래서 무엇을 노래했을지 함께 감상해 보시죠. 같은 강, 같은 달빛 아래 두 시인의 다른 시선이겠군요. 좋습니다. 그럼 칠흑 같은 어둠 속 장강 위를 떠가는 배 안으로 들어가 두보의 고독한 독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네, 두보 만년의 서정을 대표하는 걸작 여야서회입니다. 여야서회. 새초 미풍환. 가는 풀 실바람에 흔들리는 강기슭. 위장 독야주. 높은 돛대 외로이 밤에 배에 솟았네. 성수 평야활. 별들은 들판이 넓어 하늘 끝에 드리웠고. 월룡 대강류. 달은 큰 강물에 떠올라 함께 흘러가네. 명기 문장저. 이름이야 어찌 문장으로 드러나겠는가. 관응 노병휴. 벼슬은 늙어 병들었으니 마땅히 그만두어야지. 표표하소서. 흩날리며 떠도는 이내 몸 무엇과 같은 고. 천지 일사구. 천지간에 떠도는 한 마리 갈매기로다. 우와, 정말 숨을 죽이고 듣게 되네요. 등악량루가 웅장한 교향곡 같았다면 이 시는 깊은 밤에 헐로 드는 첼로 독주곡 같습니다. 특히 별은 들이우고 달은 솟구친다는 구절에서는 눈앞에 정말 광활한 우주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이 고요하면서도 장대한 분위기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낸 걸까요? 맞습니다. 이 시는 고요함 속에 거대한 움직임을 담아낸 걸작이죠.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두 구절, 세초 미풍한 위장 독야주는 아주 섬세한 묘사로 시작합니다. 가는 풀과 실바람,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움직임으로 강가의 적막함을 표현하죠.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 높은 돛대를 세운 외로운 배 한 척을 툭 던져놓습니다. 여기서 위자가 중요한데요. 단순히 높다는 뜻이 아니라 위태롭게 높다, 즉 바람에 흔들리며 불안하게 솟아있는 돛대를 뜻합니다. 이 한 척의 배가 바로 시인 자신이죠. 그러네요. 아주 작은 것들로 시작해서 외로운 배 한 척으로 시선을 모으는군요.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시야가 폭발적으로 넓어집니다. 성수평야 활, 월용대강류. 이 구절은 정말 해석만 들어도 감탄이 나옵니다. 이 시의 핵심이자 두보의 천재성이 가장 빛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두 구절은 중국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대구 중 하나로 꼽힙니다. 1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암송되고 있어요. 성수평야 활은 별들이 드리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들판이 너무나 넓기 때문이죠. 사방이 탁 트인 어두운 들판에 서면 하늘의 별들이 마치 땅끝에 닿을 듯 낮게 내려온 것처럼 보이죠. 그 느낌을 수, 즉 드리울 수, 한 글자로 표현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 구절입니다. 월용, 대강류. 달빛이 비친 강물이 흐르는데 마치 달이 강물 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것 같다는 표현입니다. 거대한 강의 물결이 달빛을 받아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설명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습니다. 별은 아래로, 달은 위로. 이 거대한 상하 운동이 멈춰있단 듯한 밤의 풍경에 엄청난 생명력을 불어넣는군요. 그런데 이런 우주적인 풍경 속에 시인은 홀로 있는 거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토록 광활하고 역동적인 우주를 배경으로 세운 뒤 시선은 다시 초라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명키, 문장저, 관응, 노병휴. 내 이름이 어찌 문장, 즉 시로 알려지는 것을 바랐겠는가. 평생의 꿈이었던 나란 일로 통한 공적이 아닌 시인으로서의 명성에 대한 자조와 체념이 담겨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시나요? 두보 자신은 벼슬을 통해 나라에 도움이 되고 싶어 했는데 결국 그가 원치 않던 문장으로
후세에 길이 남게 된 겁니다. 거대한 자연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남은 것이라고는 원치 않던 명성과 늙고 병든 몸뿐이라는 거군요. 등항양로에서의 처절함과는 또 다른 아주 담담한 슬픔이 느껴져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은 마지막 한 이미지로 응축됩니다. 표표 하소사. 표표는 정처 없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내 신세는 대체 무엇과 같을까? 스스로 묻고 마지막 구절에서 스스로 답하죠. 천지 일사구, 하늘과 땅 사이에 한 마리 모래밭 갈매기로구나. 천지일사구, 천지간의 한 마리 갈매기. 아, 이 마지막 구절이 모든 것을 말해주네요. 그 광활한 우주 속에서 자신은 그저 정처 없이 떠다니는 작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 이보다 더 완벽한 자기 고백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이 시에는 술이 주는 위로도 없고 친구를 향한 그리움도 없습니다. 오직 광활한 우주와 그 안에 던져진 한 인간의 실존적 고독만이 있을 뿐이죠. 하지만 이 지독한 고독을 이토록 아름다운 연어로 승화시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보를 시성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고독이 예술로 승화되는 순간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야서회를 통해 두보의 가장 깊은 내면과 마주한 기분입니다. 그의 시를 읽는 것은 한 인간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네요. 자, 그러면 시 전체를 다시 한번 우리말로 함께 낭송하며 그 고독의 깊이를 느껴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는 풀 실바람에 흔들리는 강기슭, 높은 돛대 홀로 밤의 배에 솟았네. 별들은 들판이 넓어 하늘 끝에 드리웠고 다른 큰 강물에 떠올라 함께 흘러가네. 이름이야 어찌 문장으로 드러나겠는가. 벼슬은 늙고 병들었으니 마땅히 그만두어야지. 흩날리며 떠도는 이내 몸 무엇과 같은고. 천지간에 떠도는 한 마리 모래밭 갈매기로다. 궁금한 게 있어요. 두보는 왜 자신의 처지를 갈매기에 비유했을까요? 다른 새도 많았을 텐데요.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갈매기, 특히 사구, 즉 모래밭 갈매기는 땅과 물, 하늘의 경계에 사는 새죠.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고 강가나 바닷가, 모래밭을 떠돌죠. 그런데 또 하나, 갈매기는 무리를 지어다니는 새인데 한 마리 갈매기라고 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동료들과도 떨어져서 혼자 떠도는 존재, 평생을 유랑하며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못했던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기에 가장 완벽한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보는 이 시를 쓴 지 4년 후인 770년에 생을 마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형태를 목격했습니다. 친구도, 술의 위로도 없이 오직 자신과 우주만이 존재했던 그 밤을 지나 두보의 마지막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그는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한 사람이라니요? 평생을 떠돌았던 그의 곁에 남은 사람이 있었나요? 혹시 가족을 다시 만난 걸까요? 가족보다도 더 한 시대를 함께 호흡했던 영혼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만날 시는 두보가 59세 되던 해 대력 5년 770년 봄 지금의 장사인 담주에서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옛사람을 만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단 4줄, 28글자 안에 한 시대의 영광과 몰락, 그리고 두 예술가의 엇갈린 운명을 모두 담아낸 두보 최후의 걸작. 오늘의 주제, 바로 강남봉 2구년, 강남에서 2구년을 만나다입니다. 2구년? 이름이 조금 낯선데요. 두보에게 그토록 특별한 사람이었다면 당대에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겠군요. 유명한 정도가 아니었죠. 잠깐, 여러분들 혹시 지금 방탄소년단이나 아이유가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 공연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2구년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당나라 현종시대 최고의 가수이자 연주가, 황궁에서 직접 황제 앞에서 노래하는 궁전가수의 최고봉이었어요.
그가 부르는 노래 한 곡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고 당시 최고 권력자들이 그를 초청하기 위해 경쟁했을 정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한 슈퍼스타, 아니 그보다도 더한 문화계의 절대적 존재였죠. 와, 상상만 해도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당나라 최고의 시인과 최고의 가수의 재회라니. 그런데 그렇게 화려했던 두 사람이 어떻게 초라한 유랑객의 모습으로 만나게 된 거죠? 바로 그 점이 이 시를 더욱 애절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안사의 난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쓰나미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거든요. 황궁의 최고 스타였던 이군현은 전쟁 후 강남에서 거리의 유랑예술가로 전락했고 두보 또한 평생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죠. 그 애틋하고 먹먹한 심정이 바로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화려했던 지난날에 대한 회상과 쓸쓸한 현재의 대비가 너무나도 선명해서 짧지만 그 어떤 시보다 깊은 여운을 남기는 작품이죠. 네, 한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두 거장의 만남 속으로 조심스럽게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두보가 59세 되던 해에 지은 그의 마지막 노래, 강남봉 이군현. 강남봉 이군현. 기왕택리 심상견. 기왕의 저택 안에서 늘상 보았고 최구당전 기도문. 최구의 집 앞에서 몇 번이나 들었는가. 정시 강남 호풍경. 지금은 바로 이 강남의 좋은 풍경 속에 낙화 시절 우봉근, 꽃 지는 시절에 또다시 그대를 만났네. 아,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마치 화려했던 파티가 끝나고 텅 빈 연회장에 홀로 남겨진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본 듯한 기분입니다. 단 4문장 안에 수십 년의 세월과 한 나라의 역사가 모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시는 압축의 미학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한 구절씩 음미해 볼까요? 첫 두 구절, 기왕택리 심상견, 최구당전 기도문은 모두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기왕은 현종 황제의 동생 이융범으로, 최구는 당대 최고의 관료 최를 말합니다. 그는 형제 중 9째라서 최고라고 불렸죠. 이들은 모두 예술을 사랑하고 수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했던 당대 최고의 문화살롱을 운영했던 인물들입니다. 두보는 그곳에서 이군현의 무례를 늘상 보고 몇 번이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시절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이었다는 거죠. 가장 화려했던 시절, 가장 빛나던 장소에서의 추억이군요. 마치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이 되어버린 거고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죠? 바로 그 점이 이 시의 핵심입니다. 눈부신 과거를 단 2줄로 요약한 뒤 시선은 순식간에 현재로 돌아옵니다. 정시 강남 호풍경. 지금은 바로 여기 강남의 풍경이 참 좋은 곳. 표면적으로는 아름다운 강남의 풍경을 말하는 듯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정시라는 표현입니다. 하필이면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아름다운 풍경은 수도 장안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유랑지의 쓸쓸한 풍경일 뿐입니다. 그 좋았던 시절과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적인 공간이죠. 아름다운 풍경이 오히려 더 큰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거군요. 모든 것이 변했는데 자연만은 그대로 아름다워서 더 서글퍼지는 그런 느낌이요. 그리고 그 마지막 한 구절이 정말 가슴을 파고듭니다. 네, 이 시의 모든 감정이 마지막 한 구절에 응축되어 터져 나옵니다. 낙화 시절 우봉군. 낙화 시절, 즉 꽃 지는 시절이라는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봄이 끝나가는 계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웠던 개원성세의 종말, 두 사람의 쓰러져가는 청춘, 곧 다가올 그들 생의 마지막, 그리고 당나라 제국 자체의 쇠락,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압축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죠. 모든 것이 지고 있는 그 시절에 또다시 그대를 만났네.
그 우라는 한 글자에 정말 수만 가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가움, 놀라움, 서글픔, 그리고 무상함까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에는 그 어떤 감정에 직접적인 토로도 없다는 점을 주목해 보세요. 슬프다, 그립다, 무상하다 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죠. 그저 지난날의 추억과 현재의 재회를 마치 뉴스를 읽듯 담담하게 서술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그 어떤 절규보다 더 깊은 비애가 담겨 있죠. 이것이 바로 시성의 마지막 경지입니다. 술 한 잔 기울일 여유조차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쩌면 그저 서로의 초라한 행색과 얼굴에 깊이 팬 주름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을지도 모르죠. 그 침묵이 뱃머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보의 인생을 위한 에필로그와도 같은 이 시를 다시 한번 함께 낭송하며 그 마지막 여운을 느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왕의 첫 해간에서 늘상 보았고 체구의 집 앞에서 몇 번이나 들었던가. 지금은 바로 이 강남의 좋은 풍경 속 꽃지는 시절에 또다시 그대를 만났네. 이 시가 두보가 남긴 거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29년을 만난 뒤 두보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 시는 사실상 두보의 유언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29년과의 재회 이후 그의 삶은 정말로 빠르게 쓰러져 갔으니까요. 오늘 저희는 마침내 그가 닿은 마지막 종착지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시성의 마지막, 평생을 길 위에서 보냈던 그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향 땅은 밟아보았는지, 가족들은 곁에 있었는지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마지막은 고향집 따뜻한 아랫목이 아닌 호남성 담주에서 악양으로 향하던 작은 배 위였습니다. 770년 겨울 59세의 나이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유명하면서도 가슴 아픈 일화가 하나 전해집니다. 당시 큰 홍수로 인해 두보는 며칠간 강위에서 발이 묶여 굶주리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뇌양현의 혈령이 그를 구출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혈령이란 지금으로 치면 군수나 시장 정도 되는 지방관이에요. 이 혈령이 오랫동안 굶주렸던 시인에게 소고기와 백주를 접접했는데 여기서 백주는 중국의 증류주, 지금도 마시는 그 독한 술 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굶주렸던 두보가 이 음식을 허겁지겁 먹고 마신 후 몸에 탈이 나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죠. 아, 굶주림 끝에 받은 따뜻한 음식이 그의 마지막이 되었다니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아이러니합니다. 그토록 백성의 굶주림을 아파했던 시인이었는데 정말 그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사실 이 일화는 당나라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록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대학자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어떤 이는 오랜 굶주림과 지병으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기름진 음식을 먹고 병세가 악화되었을 것이라 하고, 심지어 중국의 저명한 문학가 광모략은 더운 날씨에 상한 고기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가 1000년이 넘도록 회자되는 이유는 그 진위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굶주렸고 평생 술 한 잔의 위로를 그리워했고 결국 그 소박한 바람이 비극으로 끝났다는 두보 일생 전체를 상징하는 이야기인 셈이죠. 강 위의 작은 배에서 쓸쓸히 눈을 감았을 시성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렇게 그의 이야기를 끝내기엔 너무 아쉽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는 그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그의 가장 빛나던 시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의 죽음 이야기와 함께 그의 출사표가 되었던 젊은 날의 시를 나란히 놓아보는 것이야말로 시성 두보의 삶 전체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그의 시작은 바로 그가 20대 초반, 과거에 낙방한 직후에 지었던 기백 넘치는 시 망확입니다. 망확은 태산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네, 좋습니다. 강 위에 작은 배에 누워있던 노년의 시성을 잠시 뒤로 하고 천하를 호령할 듯 태산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청년 두보를 만나보겠습니다.
20대 청년 두보의 드높은 기상, 망악입니다. 망악, 대종부여하. 태산은 대체 어떤 모습인가? 제노 청미료, 제나라와 노나라에 걸쳐 그 푸르름 끝이 없네. 조화 종신수, 조물주가 신령한 기운과 아름다움을 모두 모아놓았고, 음양할혼효, 산의 북쪽과 남쪽은 저녁과 새벽을 갈라놓는구나. 탕흉생층운, 가슴을 씻어내는 층층의 구름. 결자입 귀조, 눈 크게 뜨니 둥지로 돌아가는 새들 보이네. 회당 릉 절정, 언젠가 반드시 저 꼭대기에 올라 일남 중산소, 묻산들이 작게 보이는 것을 한번 보리라. 와, 정말 마지막 두 구절에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저 꼭대기에 올라 묻산들이 작게 보이는 것을 한번 보리라. 실패를 겪은 청년의 시라고는 믿기지 않는 엄청난 자신감과 포부네요. 맞습니다. 특히 시의 구조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처음 6구절에서는 태산의 웅장함에 압도당해 감탄하던 시인이 마지막 2구절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회당 릉절정, 일남 중산소. 여기서 회당은 반드시 언젠가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릉은 오른다 하는 뜻이지만 압도한다, 능가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일남 중산소는 공자의 말, 태산에 올라 천하가 작게 보인다 해서 따온 것으로 최고의 경지에서 모든 것을 굽어돔다 하는 뜻인데, 여기서 정상에 오르는 것은 단순히 등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학문과 덕을 쌓아서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모든 세속의 일들을 발 아래 두고 천하를 이끌겠다는 원대한 정치적 포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천하를 발 아래 두겠다던 청년의 기상과 천지간의 한 마리 갈매기가 되어 떠돌다 배 위에서 생을 마감한 노년의 모습, 이 두 장면이 겹쳐지니 그의 삶이 더욱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그는 태산의 정상에 오르지 못한 셈이네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는 관직이라는 세속의 태산의 정상에 오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의 고통과 방랑을 통해 그보다 더 높은 인간의 삶과 역사를 굽어보는 시의 태산에 올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가 젊은 날의 꿈대로 높은 벼슬에 올라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면 우리는 춘망의 국파산하제, 나라는 망했어도 산하는 그대로구나 같은 절규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병거행의 백성들 고통을 그토록 생생하게 그린 식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실패와 고난은 역설적으로 그를 세속의 산이 아닌 영원의 산 정상에 오르게 한 원동력이었던 셈이죠. 그는 자신의 삶으로 진정한 일남 중산소의 경지를 증명해냈습니다. 아, 시의 태산.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그의 좌절된 꿈이 오히려 그를 시성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 그의 시작과 끝을 함께 돌아보니 비극으로만 보였던 그의 삶이 위대한 완성으로 다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젊은 시절 품었던 꿈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죠? 두보처럼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우회로가 때로는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건 아닐까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두보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가 바로 그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날의 호언장담이 좌절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느끼죠. 하지만 두보는 보여줍니다. 진짜 산 정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곳과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이제 망확시를 우리말 연송으로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태산은 대체 어떤 모습인가? 제나라와 노나라에 걸쳐 그 푸르름 끝이 없네. 조물주가 신령한 기운과 아름다움을 모두 모아놓았고, 산의 북쪽과 남쪽은 저녁과 새벽을 갈라놓는구나. 가슴을 씻어내면
층층의 구름. 눈 크게 뜨니 둥지로 돌아가는 새들 보이네. 언젠가 반드시 저 꼭대기에 올라 무산들이 작게 보이는 것을 한번 보리라.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두보편 14편의 여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위대한 시인의 삶을 따라 함께 울고 웃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가 남긴 시들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디 이번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시성 두보라는 작지만 영원히 빛나는 별 하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